서울의 번화가에서 한참 벗어난 낡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제즈바 녹터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이곳의 주인인 서진우는 바텐더 카운터 뒤에 서서 묵묵히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닦으며 창밖을 두드리는 빗줄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외모는 30 초반 정도로 보였으며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은 그를 평범한 술집 주인이라기보다는 고위직 경영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섣불리 짐작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와 날카로운 빛이 숨겨져 있어 손님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가게 안에는 고요한 색소폰 선율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진우는 이 평화롭고 단조로운 일상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삶의 전부라고 믿으며 과거의 피냄새를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진우가 잔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가게 내부를 점검하려는 찰나, 입구에 달려있는 작은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밤 공기와 빗소리가 실내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곳에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은이었고, 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과 창백하게 질린 피부는 그녀가 지금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지만, 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아니라 비에 젖은 속눈썹 아래에서 빛나는 맑고 투명한 갈색 눈동자였다. 진우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죽음을 목격하며 감정이라는 것이 말라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 묵직한 통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움켜쥔 채 카운터로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진우는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그녀가 다가오는 모든 동작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진우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는데, 그녀는 피아노 연주자를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며 젖은 이력서를 내밀었다. 진우는 사실 피아노 연주자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거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조차 없었고, 그녀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순수함이 자신의 어두운 본능을 자극하면서도 동시에 보호 본능을 일깨우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젖은 이력서를 받아들지 않고 대신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일단 물기를 닦고 피아노 실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은이 무대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 위에 가늘고 긴 손가락을 올려놓자 조금 전까지의 불안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집중력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쇼팽의 녹턴이었는데,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진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이름과 같은 이 곡이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들릴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연주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을 넘어 연주자의 영혼이 건반을 타고 흐르는 듯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진우는 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절대 놓칠 수 없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함께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며 가게 안의 공기가 감동으로 채워질 무렵 갑자기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흑투성이 구두를 신은 건장한 남자 3명이 안으로 들이닥쳐 평온하던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들은 이 지역 재개발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는 독사 건설의 용역 깡패들이었는데, 값비싼 양복을 입었지만 행동거지는 천박하기 그지없었고,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란을 피웠다. 피아노 연주에 몰입해 있던 하은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몸을 움츠렸으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낯선 침입자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늑대 무리 앞에 던져진 어린 양처럼 위태로워 보여 진우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분노를 자극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진우를 향해 거만한 태도로 다가오며 가게를 비우라는 협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진우는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그들 앞을 막아서며 지극히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영업 중이니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차가운 살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우두머리 남자는 진우의 얌전한 태도를 비굴함으로 착각하고 코웃음을 치며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이 진우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상대방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나머지 2명의 부하들이 당황하여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려 했지만 진우가 그들을 향해 던진 서늘한 시선에 압도되어 몸이 굳어버린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손목이 꺾인 남자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경고처럼 들렸다. 하은은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피아노 의자 뒤로 숨어 있었는데 진우가 깡패들을 제압하는 모습은 너무나 빠르고 절제되어 있어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깡패들은 진우가 평범한 술집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고 가게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진우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볍게 정리하고 깊게 심호흡을 하여 솟구쳐 오르는 살기를 가라앉힌 뒤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방금 전의 냉혹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하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하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며 안정을 취하도록 도왔다. 하은은 진우의 따뜻한 배려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진우는 그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급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하은은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 위험해 보이면서도 매력적인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 망설여졌다. 그러나 진우의 눈동자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알 수 없는 슬픔을 읽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수락했고 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환영했다. 첫 출근이 결정된 후 진우는 하은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하은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우산을 빌려 가게를 나섰다. 진우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는데 비 냄새 섞인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그만두고 대신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며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아직도 깡패를 제압할 때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이제 막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저 여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그 지겨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했다. 가게로 돌아온 진우는 하은이 연주했던 피아노 건반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그녀가 남기고 간 잔향을 느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스함이자 동시에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는 독사 건설이 단순히 이 가게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배후에 더 거대한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진우는
바 뒤쪽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구형 휴대전화와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이것은 그가 다시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물건들이었지만 오늘 밤 하은을 만난 순간 그는 자신의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하은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밤 있었던 기이하고도 강렬한 만남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고 오늘 면접은 그녀에게 마지막 동화줄과도 같았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장님은 마치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던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서늘한 기운은 그녀의 본능을 자극하여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위험함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단단한 어깨에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피아노를 칠 때 느꼈던 전율이 음악 때문인지 아니면 그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진우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조명을 모두 끈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는데 오직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고독한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과거 전설적인 마피아 조직 흑룡회의 최연소 간부이자 그림자라고 불리며 뒷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자신의 이력을 떠올렸다. 그는 조직의 배신과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한 채 이곳으로 숨어들었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는 듯 자꾸만 그를 시험에 들게 했다. 독사 건설 녀석들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놈들이 하은에게 접근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옛 정보원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망설이다가 결국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독사 건설과 그 뒤를 봐주는 놈들의 신상을 파악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그가 다시 링 위에 오르겠다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는데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기운을 전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구역과 자신의 여자를 건드리는 놈들에게는 자비 없는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내렸고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사인과 빗물에 반사된 불빛으로 어지럽게 빛나고 있었지만 녹턴하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진우는 바 한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눈을 감은 채 하은이 연주했던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그 선율은 그에게 있어 구원의 노래이자 동시에 전쟁의 서곡이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그는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하은이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를 마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새벽이 다가오자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도시를 감싸고 있는 눅눅한 공기는 여전했고 진우는 잠들지 못한 채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은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어 그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는데 사진 속의 그녀는 맑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배경을 조사하지 않아도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진 힘과 재력으로 그녀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욕망이 강렬하게 솟구쳤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개입하여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동이 터오르자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고 샤워를 한 뒤 깔끔한 셔츠로 갈아입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모습은 어젯밤의 고뇌와 살기를 감추고
다시 완벽한 신사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하은이 출근하는 첫날이었고 그는 그녀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미리 꽃집에 주문해둔 작은 꽃바구니가 배달되기를 기다리며 피아노 건반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었고 가게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청소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약속대로 꽃바구니가 도착했고 진우는 그것을 피아노 위에 올려두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 삭막했던 가게 분위기가 꽃 한 송이로 인해 화사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하은의 존재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어제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에 조금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그녀가 들어오는 순간 진우의 세상은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피아노 위에 놓인 꽃을 보고 놀라워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진우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녀를 맞이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그들 앞에 놓인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다. 이하은이 녹턴에서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가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졌는데 그것은 단순히 조명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고쳐서가 아니라 그녀가 뿜어내는 특유의 맑고 순수한 에너지 덕분이었다. 매일 밤 8시가 되면 그녀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진우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하루 종일 자신을 짓누르던 어두운 기억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연주를 듣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맞춰 찾아오기 시작했고 삭막했던 진우의 일상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는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진우는 영업이 시작되기 전 그녀를 위해 직접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주는 것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게 되었고 두 사람은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카운터에 마주 앉아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고 있었다. 진우는 하은이 연주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그녀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곤 했는데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긴 채 그녀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었고 그녀가 건네는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에도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려 노력했다. 하은 역시 무뚝뚝해 보이지만 세심하게 자신을 배려해주는 진우에게서 듬직한 매력을 느꼈고 처음 느꼈던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새 설렘과 의지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연주 도중 가끔씩 고개를 돌려 카운터에 서 있는 진우와 눈을 맞추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우가 보내오는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고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연주를 준비하던 하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지는 것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아 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고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본능적인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가게로 돌아온 하은은 억지로 웃어 보이려 애썼지만 붉어진 눈시울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은 감출 수 없었고 진우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애써 모른 척하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넸고 그녀는 그런 진우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차마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사실 하은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도박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숨어 지내는 신세였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예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독사 건설의 배후에 있는 폭력 조직은 재개발 구역의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교묘한 덫을 놓고 있었고 하은의 아버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빚을 빌미로 채무자의 가족까지 협박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이권을 챙기는 악랄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타깃은 바로 하은과 그녀가 일하는 녹턴이었다. 하은은 아버지가 납치되었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절망에 빠졌지만 당장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이 사실을 진우에게 알리면 그에게 폐가 될까봐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인물은 독사 건설의 실질적인 지배자이자 잔혹하기로 소문난 최강호였는데 그는 최근 이 구역을 접수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최강호는 자신의 사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부하가 가져온 하은의 사진과 녹턴의 등기부 등본을 번갈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며칠 전 자신의 부하들이 녹턴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보고를 받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그 콧대 높은 바사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벼르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그 바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쾌재를 부르며 그녀를 이용해 바사장을 무릎 꿇리고 결국에는 가게까지 통째로 삼켜버릴 계획을 세웠는데 남의 고통을 즐기는 그의 가학적인 성향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최강호는 부하들에게 당장 녹턴으로 가서 채무 이행 각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는데 그는 폭력을 쓰지 말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최대한 망신을 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법과 폭력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들며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능숙했고 하은과 진우가 느낄 무력감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그 시각 진우는 카운터 아래에서 몰래 자신의 정보원에게 문자를 보내 하은의 주변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해둔 상태였는데 답장을 기다리는 그의 초조함과는 달리 가게 안은 평온한 재즈 선율로 채워져 있었다. 하은은 떨리는 손가락을 진정시키며 애써 연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 자꾸만 건반을 잘못 누르는 실수를 범했다. 진우가 하은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5명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은 지난번에 왔던 놈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훨씬 더 전문적이고 악랄해 보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 하은의 연주를 강제로 중단시켰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피아노 건반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불협화음이 울려 퍼지자 손님들은 놀라서 웅성거렸고 하은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남자는 하은에게 아버지가 진 빚에 대한 연대 보증 서류라며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손가락이 하나씩 잘려나갈 것이라고 큰 소리로 협박했는데 이는 명백히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하은은 너무나도 큰 충격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 앞에서 이런 비참한 꼴을 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사내들은 낄낄거리며 하은의 어깨를 툭툭 치고 희롱 섞인 말을 내뱉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안중에는 가게 주인인 진우 따위는 없는 듯했다. 그들은 진우를 그저 얼굴만 반반하고 힘없는 샌님 정도로 여기고 있었고 최강호의 뒷배만 믿고 날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카운터에서 조용히 걸어 나온 진우가 피아노 앞으로 다가와 하은의 앞을 막아섰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소리도 기척도 없어 사내들은 그가 바로 옆에 올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진우는 피아노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내용을 훑어보았는데 터무니없는 이자와 불법적인 조항들이 가득한 전형적인 사채업자의 계약서였다. 우두머리 사내는 진우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진우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했다. 진우는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말 속에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사내는 진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틀어 피한 뒤 사내의 어깨를 손으로 짚으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너희 보스에게 전해라. 선을 넘으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사내는 진우의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악력에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고 진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살기를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는 부하들에게 철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오늘은 그냥 가지만 내일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깡패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하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는데 진우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하은은 진우의 품에서 서럽게 오열하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진우는 그녀를 안아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손님들을 모두 정중히 돌려보내고 가게 문을 닫은 진우는 하은에게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며 진정시켰고 그녀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의 도박빚과 최강호의 협박, 그리고 자신을 담보로 삼으려는 그들의 비열한 계획을 듣는 내내 진우의 표정은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이 이곳에 있으면 진우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하은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알기에 진우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강하게 거부했다. 진우는 하은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차에 태웠고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를 통해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진우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은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며 그녀에게 무언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은의 집 앞에 도착한 진우는 그녀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곧바로 출발하지 않고 차 안에서 한참 동안 그녀의 집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자들이 하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우는 차를 돌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오자마자 비밀 금고를 열어 다른 휴대전화를 꺼냈고 그 사이 도착해 있는 정보원의 보고서를 확인했다. 보고서에는 최강우와 독사 건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부패 경찰들의 명단과 비리 자료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진우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최강우는 생각보다 더 질이 나쁜 놈이었고 과거 진우가 몸담았던 조직의 하부 조직원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진우는 피식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더러운 세계가 결국은 자신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위스키 잔을 손에 쥐었는데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친절한 바 사장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유령이라 불리던 시절의 냉혹함을 되찾았고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하은의 빚을 갚아주는 쉬운 방법 대신
그 빚을 만든 원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하은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었고,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놈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진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지포 라이터를 꺼내 켰다. 껐다를 반복하며 딸깍거리는 소리에 집중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그는 내일 최강호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가 아닌 선전포고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놈들이 제 발로 찾아와 죽음을 자초한다면 기꺼이 그 소원을 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는 하은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놈들의 뼈 하나씩을 부러뜨리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이제 전설적인 마피아의 귀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서울의 밤거리는 곧 피비린내 나는 폭풍에 휘말릴 운명이었다. 이른 아침 서진우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독사 건설이 관리하는 불법 도박장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 창고처럼 위장되어 있었지만 안에서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사내들이 진우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가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관리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는 중간 보스급인 독사건설의 행동대장이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돈을 세고 있었는데 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우는 어제 가게에 놓고 간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다시는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짧고 명료한 경고를 남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지만 그 공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기이한 압박감이 서려 있어 행동대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행동대장은 진우가 나간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부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방금 전 느꼈던 서늘한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아 손을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저런 새님 같은 놈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 보스인 최강호에게 문책을 당할 것이 뻔했기에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들은 진우가 단순한 바 사장이 아니라 과거 뒷세계를 주름 잡았던 전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싸움 좀 하는 민간인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행동대장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라며 비열한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진우가 가장 아끼는 하은을 납치하여 그를 무릎 꿇리려는 더러운 수작이었다. 그날 밤 하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 마감을 돕고 귀갓길에 올랐는데 가로등이 드문드문 켜진 골목길은 유난히 어둡고 스산하게 느껴졌다. 진우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그녀를 데려다 주려 했으나 하은이 잠시 편의점에 들러야 한다며 먼저 가라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한 발 늦게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다. 하은은 이어폰을 꽂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발걸음 속도와 맞춰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사내 4명이 튀어나와 그녀의 앞뒤를 가로막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벽 쪽으로 몰렸다. 사내들은 킬킬거리며 하은에게 접근하여 네가 그 잘난 바 사장의 애인이라도 되느냐고 물으며 더러운 손길을 뻗으려 했고 하은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제발 보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들은 하은의 공포를 즐기며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반항하는 그녀의 뺨을 때리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는데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또각 울리는 그 소리는 매우 규칙적이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심장을 조여오게 만드는 묘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사내들이 동작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자 역광을 받아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 있었다. 진우는 천천히 걸어와 하은과 사내들 사이에 멈춰 섰는데
그의 표정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주위의 온도를 몇 도나 떨어뜨리는 듯했다. 그는 사내들을 향해 그 더러운 손을 치우라고 나직하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쇠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사내 중 하나가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들며 덤벼들었지만 진우는 피하지도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고 그 눈빛과 마주친 사내는 마치 거대한 맹수 앞에 선 초식동물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진우는 흉기를 든 사내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꺾어버리고는 고통에 찬 비명소리가 골목을 채우기도 전에 명치를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나머지 사내들은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숫자를 믿고 동시에 덤벼들었는데 진우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동작 없이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는데 하은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서인지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튀는 잔혹한 장면은 연출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단 몇 초 만에 사내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을 호소했고 진우는 그들 중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이며 마지막 경고를 속삭였다.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두 발로 걸어서 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그의 말에 사내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허겁지겁 도망쳤다. 진우는 사내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를 정리하고 하은에게 다가갔는데 방금 전의 귀신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다정한 사장님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하은은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고 진우는 그런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다. 하은은 진우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진우는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미안하다고 거듭 속삭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하은을 자신의 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소극적인 방어와 경고만으로는 그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놈들이 선을 넘은 이상 자신 또한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인 폭력으로 답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은은 조수석에서 지쳐 잠이 들었고 진우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다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베란다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검은색 구형 폴더폰을 꺼내어 전원을 켰고 저장된 단 하나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입니까 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이며 깊게 연기를 빨아들인 뒤 허공으로 내뱉으며 나다 오랜만이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상대방은 한때 진우의 오른팔이었던 한기태였는데 그는 진우가 은퇴한 뒤에도 그를 기다리며 조직의 잔당들을 규합해 조용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우는 기태에게 독사 건설과 최강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사용 가능한 병력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기태는 진우의 목소리에서 예전 전성기 시절의 서늘한 기백을 느끼고 전율하며 형님 드디어 돌아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진우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바사장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불 속으로 뛰어드는 복수기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난간 위에 올려놓은 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제 이 도시의 밤은
자신의 통제하에 놓이게 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도망친 행동대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최강호의 사무실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보고를 올렸다. 최강호는 부하들이 묵사발이 된 꼴을 보고 분노하여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박살을 내며 고작 술집 주인 하나 처리를 못해서 이 꼴을 하고 왔느냐고 고함을 쳤다. 행동대장은 그놈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변명하며 그 눈빛이 마치 살인귀 같았다고 횡설수설했지만 최강호는 겁쟁이의 핑계라고 일축하며 놈을 더욱 잔인하게 밟아주겠다고 벼를 뿐이었다. 최강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내일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놈의 팔다리를 자르고 여자를 차지하겠다고 징그러운 웃음을 흘렸다. 진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잠든 하은의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가 깨어나면 보게 될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가 알던 친절한 서진우는 오늘 밤으로 사라지고 내일부터는 피 묻은 손을 가진 마피아 보스 서진우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녀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는 옷장을 열어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맞춤 정장과 롱코트를 꺼내 걸어두고 그 옆에 잘 손질된 가죽 장갑을 놓아두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진우는 잠든 하은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와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는데 쪽지에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으니 가게 문은 열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는 당부에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덮개를 씌워두었던 검은색 세단의 시동을 걸었는데 웅장한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을 울리며 잠자던 야수의 깨어남을 알렸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나섰고 진우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오피스텔을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서울의 뒷골목은 유령의 귀환으로 인해 거대한 피바람이 불어닥칠 준비를 마쳤고 진우는 그 폭풍의 눈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다. 서진우의 오피스텔에서 눈을 뜬 이하은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누워 있었는데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남자 스킨 향기와 묵직한 가죽 냄새가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는데 그곳에는 잠시 급한 일을 처리하러 나갔으니 푹 쉬고 있으라는 진우의 정갈한 글씨체가 남겨져 있었다. 메모를 읽는 하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곧이어 지난밤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지만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였다. 창밖은 여전히 흐린 하늘로 덮여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우울한 날씨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때 하은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며 정적을 깼는데 발신자 정보가 없는 번호를 보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기를 주저했다. 벨소리가 끊어질 듯 하다가 다시 울리기를 반복하자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대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버지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하은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이었고 그 뒤로 누군가가 낄낄거리며 비웃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다. 하은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전화기 건너편의 남자는 지금 당장 독사 건설 본사로 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하은은 진우가 남긴 경고와 메모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당장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는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할 수 없었기에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달려내려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변으로 뛰어들었다. 머릿속은 오직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가득 차 있었기에 자신이 지금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제발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지만 창밖 풍경이 독사 건설 본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손떨림은 더욱 심해졌다. 한편 서진우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부두 창고에서 옛 부하인 한기태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창고 안은 녹슨 철냄새와 바닷물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했다. 기태는 진우에게 최강호의 세력 규모와 본사 건물의 구조 그리고 경비 인력의 배치 상황이 담긴 도면을 건네주며 형님이 직접 움직이실 필요 없이 저희가 처리하겠다고 거듭 만류했다. 하지만 진우는 도면을 꼼꼼하게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고 이번 일은 내 개인적인 사안이니 조직 전체를 끌어들이지 않고 혼자서 끝내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기태는 진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타격대를 인근에 대기시켜 놓겠다고 물러섰다. 기태는 최강호가 최근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까지 손을 대며 세력을 불리고 있다는 정보를 덧붙였는데 놈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간 말종이라고 설명했다. 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런 쓰레기가 하은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고 놈을 살려두는 것이 사회에 해악이 될 뿐이라고 확신했다. 진우가 작전 계획을 구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최강호임을 알아차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최강호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하은이 흐느끼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우의 이성은 하얗게 증발해 버리고 오직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최강호는 진우에게 네가 아끼는 여자가 내 손안에 있으니 지금 당장 혼자서 본사로 오라고 지시하며 만약 경찰을 부르거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여자의 눈앞에서 아비의 목을 따버리겠다고 조롱했다. 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꽉 쥐어 액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해 그 어떤 빛도 반사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기태에게 짧게 눈짓을 보낸 뒤 창고를 뛰쳐나가 자신의 차에 올라탔고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은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화가 났지만 그보다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진우는 독사건설 본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하은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 근처의 좁은 골목길이었다.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 바닥을 살폈는데 흙탕물 속에 처박혀 있는 낯익은 물건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하은이 평소 아끼던 옅은 분홍색 스카프였는데 지금은 진흙과 빗물에 젖어 더러워진 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버려져 있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집어들어 흙을 털어내고 자신의 품에 넣었는데 그 스카프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가 그녀의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 같았다. 이 순간 진우의 내면에서 억누르고 있던 마지막 빗장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이웃이자 평범한 바 사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차로 돌아와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가방을 꺼냈는데 그 안에는 그가 과거 그림자라고 불리던 시절 즐겨 입던 검은색 롱코트와 특수 제작된 가죽 장갑이 들어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셔츠 위에 코트를 걸쳐 입고 장갑을 끼며 손가락을 움직여 감각을 확인했는데 가죽이 조여오는 느낌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다가왔다. 그는 허리춤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3단봉과 날카로운 단검 2자루를 숨기고 다시 운전석에 앉아 독사 건설 본사가 있는 방향을 노려보았다. 독사 건설 본사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1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겉보기에는 번듯한 기업 같았지만 그 실체는 범죄의 온상이나 다름없었다. 건물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로비 안쪽에도 수많은 조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진우의 검은색 세단이 빗길을 뚫고 본사 정문 앞에 멈춰서자 경호원들은 긴장하며 차 쪽으로 다가왔고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진우가 내리자 경비원들은 그가 혼자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비웃음을 흘렸다. 경비조장인 남자가 진우에게 다가가 거만한 표정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차를 대느냐며 당장 차를 빼라고 소리쳤지만 진우는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건물 입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화가 난 조장이 진우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진우의 왼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조장의 턱을 가격했고 조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주위의 경비원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진우는 멈추지 않고 회전문 안으로 들어섰고 그의 뒤로는 쓰러진 조장의 몸 위로 차가운 빗줄기만이 쏟아지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조직원들은 진우가 들어오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흉기를 꺼내 들고 그를 포위하며 위협적인 기세를 뿜어냈다. 진우는 로비 중앙에 멈춰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수십 명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고쳐 끼며 최강호에게 전하라는 듯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내가 왔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조직원들은 진우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지만 곧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행동대장이 공격 명령을 내리자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진우는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첫 번째로 달려든 적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명치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뒤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접근하는 적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렸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 소리와 타격음이 난무하는 전장이 되었지만 진우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하고 정확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려 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적들의 팔다리를 가차없이 꺾고 급소를 가격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그가 하은을 건드린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조금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무력으로 포위망을 돌파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다. 피 튀기는 싸움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최상층에 있을 하은만을 생각하며 기계처럼 적들을 베어 넘겼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고 있던 거구의 사내 2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진우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진우는 품에서 3단봉을 꺼내 펼치며 그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챙하는 금속성 소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진우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파이프를 쳐내고 무방비 상태가 된 사내의 무릎을 강하게 걷어찼다. 거구의 사내가 고통에 몸을 비틀며 쓰러지자 나머지 한 명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진우는 그에게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제압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진우가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 바닥에는 신음하는 조직원들이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참혹한 광경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진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최강호의 사무실이 있는 15층을 선택하고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얼굴에 튄 붉은 피자국.
그리고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영락없는 악귀의 형상이었기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은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사랑해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고 손에 쥔 삼단봉의 그립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15층에 도착한다는 알림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최강호의 친위대라 불리는 정예 조직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로비의 조무래기들과는 달리 잘 훈련된 살인 병기들이었으며 각자 날카로운 사시미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코트 안쪽에 단검을 꺼내 들었고 망설임 없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복도는 좁았기에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덤비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진우는 벽을 타고 움직이며 적들의 공격을 흘려내고 치명적인 반격을 가했다. 그는 적의 칼날이 자신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정확하게 급소를 찔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복도에서 진우는 말 그대로 한 마리의 야수처럼 날뛰었고 그의 앞을 막아서는 자들은 예외 없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다. 마침내 복도 끝에 있는 육중한 참나무 문 앞에 도달한 진우는 온몸이 땀과 피로 젖어 있었지만 호흡은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문 너머에는 최강호와 하은이 있을 것이었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왔다. 진우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옷매를 고치고 피 묻은 장갑을 벗어 던진 뒤 맨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지자 그는 마지막으로 하은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이라도 기꺼이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힘차게 문을 열어 젖혔고 그 안에서 벌어질 마지막 결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서진우가 육중한 참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화려하게 장식된 최강호의 집무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마치 왕의 궁전처럼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어 바깥에 피비린내 나는 복도와는 이질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방의 중앙에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최강호가 보였고 그 옆 바닥에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밧줄로 결박된 이하은이 공포에 질린 채 쓰러져 있었다. 하은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는데 피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의 모습을 보자 안도감과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진우는 그녀의 뺨이 부어오르고 옷이 찢겨 있는 것을 확인하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고 그의 심장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사리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최강호는 진우의 몰골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는데 그는 진우가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4명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는데 이들은 일반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용병 출신의 살인 청부업자들이었다. 최강호는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전설의 유령이라 불리던 남자가 고작 계집 하나 때문에 제 발로 무덤에 들어왔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진우가 지쳐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부하들에게 그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여서 여자가 보는 앞에서 본보기를 보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4명의 용병들은 각자 특수한 무기를 꺼내 들고 진우를 포위하며 거리를 좁혀왔는데 그들의 눈빛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차갑고 움직임은 훈련된 맹수처럼 날렵했다. 진우는 거친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추었고 손에 들고 있던 단검을 역수로 고쳐 잡으며 그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였지만 하은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초인적인 정신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기에 물러설 곳은 없었다. 첫 번째, 용병이 쇠사슬을 휘두르며 진우의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고 진우는 간발의 차이로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대로 파고들어 상대의 복부를 무릎으로 강타했다. 쇠사슬을 든 용병이 고통에 몸을 웅크리는 사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칼잡이가 진우의 등을 노리고 덤벼들었는데 진우는 마치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다. 진우의 코트자락이 날카로운 칼에 베어 찢겨 나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회전력을 이용해 팔꿈치로 칼잡이의 안면을 가격하여 코뼈를 부러뜨렸다. 순식간에 2명을 타격했지만 나머지 2명이 쉴 틈을 주지 않고 동시에 공격해 들어왔고 진우는 바닥을 구르며 그들의 협공을 가까스로 피해야 했다. 집무실안은 집기들이 부서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은은 이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진우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무거운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어 달려오는 용병의 머리를 향해 정확하게 던졌고 퍽하는 소리와 함께 용병이 비틀거리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그의 공격은 화려함보다는 철저하게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실전살상 기술에 가까웠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방안을 울릴 때마다 최강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다. 진우는 자신의 몸에 하나둘씩 늘어가는 상처와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오직 적들을 제거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의 눈빛은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거구의 용병이 휘두르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받아내고 그의 팔을 꺾어버린 뒤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용병들이 모두 쓰러져 바닥에서 신음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직 진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최강호는 자신의 최정예 부하들이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떨어뜨렸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가 전설이라 불리던 이유를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최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숨겨두었던 리볼버 권총을 꺼내 들고 진우를 겨누며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진우는 총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최강호에게 다가갔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의 사신이 걸어오는 것처럼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겼다. 최강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진우의 손에 들려있던 단검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최강호의 손등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최강호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진우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책상 위로 뛰어올라 최강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진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최강호의 얼굴을 짓밟으며 그가 하은에게 주었던 공포와 모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기 시작했다. 진우는 최강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며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하나하나 읊조렸는데 그의 주먹이 닿을 때마다 최강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갔다. 하은은 그 잔혹한 폭력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버린 남자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최강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을 기었지만 진우는 그의 손가락을 구둣발로 지식이며 다신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손이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 악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었고 진우가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던 어두운 본능의 폭발이었다. 진우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주먹을 높이 쳐들었을 때 구석에서 하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작은 소리가 진우의 폭주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는 멈칫하며 주먹을 허공에 멈춘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은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모습과 공포에 질린 하은의 눈동자가 마주치자 진우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그녀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황급히 최강호에게서 떨어져 뒤로 물러섰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를 정리하려 했지만 피로 얼룩진 옷은 쉽게 수습되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더러운 손이 그녀에게 닿는 것조차 두려워 망설였다. 하지만 하은이 여전히 밧줄에 묶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내고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었다. 하은은 결박이 풀리자마자 힘없이 쓰러지려 했고 진우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받아 안았지만 그녀의 옷에 자신의 피가 묻을까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참담한 상황에서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눈을 피했는데 하은은 그런 진우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진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와줘서 고맙다고 속삭였다. 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안아주자 참고 있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신께 감사했다. 그때 창문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한기태가 보낸 지원 병력이 뒤늦게 도착했거나 혹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다. 진우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시간임을 직감하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하은의 어깨에 덮어주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하은을 안아 올리려 했지만 하은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며 진우의 팔을 잡고 일어섰고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난장판이 된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에는 쓰러진 조직원들이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우를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을 피하거나 죽은 척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수만 가지 위로의 말이 전달되고 있었다. 로비에 도착하자 경찰 특공대와 한기태가 이끄는 조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진우가 하은을 부축하고 나타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기태는 진우의 상태를 보고 경악하며 달려와 형님을 부르짖었지만 진우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하은을 먼저 챙기라고 눈짓했다. 경찰들은 진우의 압도적인 기세와 피로 물든 행색을 보고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진우는 기태에게 뒷수습을 부탁한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하은을 데리고 미리 대기시켜둔 차에 올라탔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열쇠를 제대로 꽂지 못하고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다. 하은은 그런 진우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자신이 대신 운전하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깊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시동을 걸었다. 차가 출발하고 독사 건설 본사가 100m 속으로 멀어지자 진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쳐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진우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하은을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은은 병원보다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고 진우는 그녀의 뜻을 꺾을 수 없어 방향을 틀었다. 차 안에서 하은은 진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과거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짐작해보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가 마피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그에 대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진우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하은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고 안전한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하은은 놀라서 그를 끌어안았다. 진우는 바닥에 앉은 채로 하은을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평범한 세상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쳐올 파장을 계산하고 있었다. 최강호와 독사건설을 무너뜨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경찰과 더 큰 조직들이 자신을 주시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어둠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가야만 하은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방 안에서 새근거리며 잠든 하은의 숨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가 없는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새벽녘이 되자 기태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최강호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비리 장부가 언론에 공개되어 독사건설은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붉은 물이 배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과거도 이렇게 씻겨 내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그가 걸어온 길이 결코 지워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고 그는 그 흉터들을 훈장처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사는 유령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야수로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서진우의 오피스텔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진우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등과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어젯밤 최강호를 응징하며 생긴 상처와 피딱지가 엉겨붙어 있었고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피비린내가 살게 깊숙이 배어있는 것만 같아 그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괴물처럼 폭주하던 순간을 이하은이 모두 지켜보았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을 두려움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볼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진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녀의 안전을 확보한 뒤 자신의 정체를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곳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그것만이 그녀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되돌려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은은 침실 문틈으로 거실에 앉아있는 진우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목격한 진우의 모습은 분명 평소에 다정하고 온화한 사장님과는 거리가 먼 잔혹한 야수였고 그가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고 피를 뒤집어 쓰는 광경은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가 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떠올렸는데 그는 오직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고 그가 휘두른 폭력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은은 두려움보다는 그가 홀로 감당해 왔을 고독과 슬픔이 더 크게 다가왔고 그의 넓은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워 보여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진우는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었는데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위조 여권 그리고 그가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던 무기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하은이 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고 문가에 서 있는 그녀와 정면으로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진우는 짐짓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이제 밖은 안전해졌으니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고
자신은 당분간 먼 곳으로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듯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딱딱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가 자신을 잡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제발 잡아주기를 갈망하는 모순된 감정이 떨리고 있었다. 하은은 진우의 거짓말을 단번에 간파하고 그에게 한 발자국 다가가며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개를 돌리며 자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털어놓았고 과거 뒷골목을 지배했던 범죄자이자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곁에 있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위험에 빠질 것이고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은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하은이 이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를 기대하며 일부러 더 잔인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과거를 부각해 설명했다. 그러나 하은의 반응은 진우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는데 그녀는 뒷걸음질 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진우는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하은은 그를 놓아주지 않고 더욱 힘주어 잡으며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젯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은 마피아 보스가 아니라 서진우라는 한 남자였을 뿐이며 자신이 본 것은 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던 수호자의 모습이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하은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은 진우가 스스로 쳐놓은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고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하은은 진우의 흉터투성이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당신이 떠나면 자신은 평생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냐고 되물었다. 그녀는 진우가 가진 어둠까지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제발 자신을 밀어내지 말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간절하여 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진우는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성수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그녀의 경멸이 아니라 그녀를 잃는 것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신을 정말로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하은은 대답 대신 까치발을 들어 진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고 그 짧지만 강렬한 입맞춤은 그들 사이에 놓인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녹여버리는 확신이었다. 진우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격정적으로 키스에 응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위로와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는데 진우는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차가운 뒷골목이 아니라 바로 이 여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날이 밝아오자 진우는 하은을 침대에 눕혀 재우고 다시 거실로 나와 한기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도피를 위한 연락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키기 위한 지시였다. 그는 최강호의 잔당들이 다시는 보복을 꿈꾸지 못하도록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했고 경찰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진우는 과거 자신이 모아두었던 막대한 비자금을 이용해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경찰 고위 간부들과의 협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제 폭력이 아닌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양지에서의 싸움을 시작하려 했고 이것은 그가 하은과 함께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하은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비장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하은은 진우가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그가 요리에도 소질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진우는 그녀가 잘 먹는 모습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은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는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긴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녁 무렵 진우는 하은을 데리고 다시 녹턴으로 향했는데 며칠 동안 문을 닫아 썰렁했던 가게는 주인을 맞이하며 다시금 생기를 되찾는 듯했다. 가게 안에는 아직 깡패들이 난동을 부린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진우와 하은은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고, 깨진 기물을 치우고 바닥을 닦아내며 아픈 기억들을 지워나갔다. 진우는 피아노를 닦고 있는 하은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다시 이곳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고, 그녀의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되새겼다. 청소를 마친 후 하은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누르자 아름다운 선율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진우는 그 음악 속에 몸을 맡기며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기태가 들어왔는데 그는 진우에게 최강호가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담긴 신문을 건네며 모든 것이 형님의 계획대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했다. 독사 건설은 공중분해되었고 연루된 부패 경찰들도 모두 조사를 받게 되어 더 이상 진우와 하은을 위협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기태는 진우에게 이제 다시 조직을 재건하여 왕좌에 오르실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이제 은퇴한 바사장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기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진우가 바라보는 곳에 하은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물러났다. 진우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하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에 앉았는데 하은은 연주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냐고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는 무서운 일도 도망쳐야 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오직 행복한 기억들로만 이 공간을 채워주겠다고 다짐했다. 하은은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 말을 믿는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렸다. 밤이 깊어가고 녹턴의 조명은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는데 진우는 하은을 위해 칵테일을 한 잔 만들어주며 그녀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비에 젖은 채 들어왔던 그날의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평생 어둠 속에서 과거를 속죄하며 고독하게 늙어갔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녀라는 빛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얻게 되었다. 진우는 하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그녀 역시 그에게서 든든한 안식처를 찾았기에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걸음 삼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세상은 언제나 평화를 시기하여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은 몰래 가게 주변에 사설 보안 업체를 고용하고 그녀의 안전을 24시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지만 이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수호천사가 되기로 자처했다. 이것이 전직 마피아 보스가 사랑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삶을 양립할 수 있는 유일한 타협점이었다. 눈이 그치고 맑게 갠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고 진우와 하은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이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추위도 녹일 만큼 뜨거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는데 그것은 마치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진우는 하은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검은색 롱코트와 가죽 장갑을 꺼내어 상자에 담고 테이프로 밀봉해 버렸다. 그것은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의 작별의식이었고 이제는 서진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는 상자를 창고 구석에 밀어넣고 돌아와 피아노 앞에 앉아 서툰 솜씨로 건반을 눌러보았는데 하은이 가르쳐준 멜로디가 어설프게 흘러나왔다. 그는 피식 웃으며 자신이 피아노를 배우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 시간조차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제즈바 녹턴의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활기찬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녹턴은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며 재즈 애호가들 사이에서 반드시 가봐야 할 명소로 자리 잡았고 서진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짓눌린 도망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랑받는 연인으로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주방을 오가며 손님들의 반응을 살폈고 직원들을 독려하며 가게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지휘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여유와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 눈을 보며 더 이상 추위나 고독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1년 전 하은이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운명적인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가게 한켠에서는 이 하은이 피아노 앞에 앉아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연주는 1년 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풍성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연주 중간중간 고개를 돌려 카운터에 서 있는 진우와 눈을 맞추었고 그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류가 흘러 손님들조차 그들의 사랑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은은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겁쟁이 소녀가 아니었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진우의 도움으로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간 뒤 직원들까지 모두 퇴근하자 가게 안에는 진우와 하은 단둘만이 남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카운터에 마주 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한 와인잔을 기울였다. 진우는 와인잔을 흔들며 붉은 액체가 조명에 반사되어 빛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문득 지난 1년간 겪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독사 건설이 무너진 후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하이에나 같은 군소 조직들이 몇 번이나 이 구역을 넘봤지만 그들은 녹턴 간판을 보는 순간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일쑤였다. 뒷세계에는 이미 전설적인 마피아 유령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감히 그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간 큰 놈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진우는 하은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악명 덕분에 이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의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은은 진우의 표정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내고는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녀에게 있어 진우는 과거의 마피아가 아니라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구원자이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였기에 그의 과거는 더 이상 흠이 되지 않았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기태가 들어왔는데 그는 두 사람의 오붓한 시간을 방해한 것이 미안한 듯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기태는 진우에게 최근 동향을 보고하며 인근 상권의 상인들이 진우 덕분에 깡패들의 괴롭힘 없이 장사를 잘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진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기태는 형님이 그림자처럼 뒤에서 봐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기태는 이제 자신도 어둠의 세계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진우를 도와 합법적인 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새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역시 진우 덕분에 갱생의 길을 걷게 된 셈이었다. 기태가 돌아간 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는데 하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진우는 피아노 덮개를 열고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으며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하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대감에 차 그를 바라보았다. 진우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서툰 솜씨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는데 그 곡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하은이 연주했던 쇼팽의 녹턴이었다. 비록 기교는 부족하고 박자는 조금 엇나갔지만 진우가 한음한음 정성스럽게 눌러담은 진심은 그 어떤 명연주보다도 하은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진우는 틈틈이 하은 몰래 피아노 연습을 해왔던 것이었고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건반과 씨름하며 보냈던 것이었다. 그는 투박한 손가락으로 섬세한 선율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이 하은의 세계를 이해하고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하은은 진우의 연주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깨닫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의 옆에 나란히 앉아 높은 음역대의 건반을 누르며 그의 연주에 화음을 더해주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연주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 가게 안은 사랑과 신뢰가 담긴 선율로 가득 채워졌다. 진우의 묵직한 저음과 하은의 영롱한 고음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마치 두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어둠과 빛,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느꼈고 하은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연주가 끝나고 마지막 음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우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하은에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남은 생을 당신을 위해 쓰고 싶다고 고백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아니었지만 진우가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 제작한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반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안쪽에는 내 삶의 유일한 빛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하은은 반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결혼 프러포즈이자 동시에 서로의 영혼을 영원히 묶어두겠다는 맹세의 의식이었고 두 사람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 되었다. 진우는 하은을 품에 안고 창가로 다가가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는데 과거에는 눈이 오면 춥고 외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눈이 당신을 데려다준 축복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은은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나도 당신을 만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대답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겨울밤의 정적을 즐겼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녹턴 안에서만큼은 영원한 봄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그의 꿈속에는 오직 하은과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가게 오픈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활기차고 경쾌했다. 그는 가게 앞에 눈을 쓸며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고 이웃들도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제 이 골목에서 서진우 사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성실한 이웃으로 통하고 있었지만 그가 한때 전설적인 마피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대했으며 그가 있는 한 이 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은이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가게에 도착하자 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맞이했는데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해 보였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으며 주말에 있을 연주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가게 인테리어를 어떻게 바꿀지 의논하기도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진우는 하은이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며 이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도 녹턴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고 진우와 하은의 사랑 이야기는 골목길의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전직 마피아 보스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천사 같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그들의 평화를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뒷세계의 조직들 사이에서도 녹턴은 성역으로 지정되어 그 어떤 분쟁이나 다툼도 허용되지 않는 중립지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서진우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때문이었다. 그는 칼을 내려놓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선택한 새로운 방식의 지배였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 젊은 건달 몇 명이 술에 취해 녹턴에서 행패를 부리려다 진우의 눈빛 한 번에 제압당하고 주랭랑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진우는 폭력을 쓰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들을 타일러 보냈을 뿐이었지만 그들은 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눌려 오금을 저리며 도망쳤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진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하은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따라 함께 웃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수많은 계절이 지나가고 또다시 눈이 내리겠지만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일 것이다. 진우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고 하은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기에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으며 그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처럼 피어날 것이다. 이제 녹턴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고 진우는 간판불을 끄며 하은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 밝게 빛나는 가로등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뒷모습은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멜로디는 영원히 녹턴의 공간을 맴돌며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다.